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와와와. 네. 네. 예, 너무 반갑고요. 서로 인사 나누고, 예, 대중문화와 젠더편,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을들의 당나귀기 매주입니다. 예, 오늘 예. 지혜처장님 없으셔가지고 네. 예, 좀 약간 쓸쓸한데 네. 근황 어떠셨는지 이야기부터 좀 네. 해주시면 그다음 제가 소개할게요. 아, 그런가? 네. 좋은 소식과 슬픈 소식이 같이 있는데요. 좋은 소식은 정말 자연에 나갈 때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단풍 피는 철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그 한글날 끼고 방태산 자연휴양림에 캠핑을 다녀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여름에 캠핑을 하고 가을은 바빠서 한 번도 캠핑을 못 갔다가 처음으로 제 평생 처음으로 가을 캠핑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그 방태산이 계곡을 끼고 바로 이렇게 계곡 앞에 데크가 있어서 거기에 텐트 치고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숲도 아름답고 그 계곡 물소리도 듣기 좋았는데 아무런 난방 기구를 안 가지고 가가지고 아 요즘 안 돼요, 선생님. 큰일 나요. 네, 역시 무식하더라고요. 그냥 가서 체온으로 버텨보려고 했다가 예, 추워서 좀 덜덜 떨었지만 네, 여러분들도 가까운 곳에 요즘 하늘이 너무 예쁘다 뭐 이런 그 자연에서 주는 우리에게 어떤 힘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자연으로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셨는데 네. 근데 안 좋은 뉴스도 있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네, 안 좋은 뉴스는 정말 안 좋고 좀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예, 그냥 예, 안 좋은 뉴스는 예, 가슴에 그러니까 묻는 것으로 네, 예, 저만 네.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손지 선생님은 예, 안녕하세요. 손희정입니다. 한 네. 달 만에 또 찾아뵙는데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명 선생님도 뭐 자연에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지난 토요일, 오늘 월요일인데요. 그 이틀 전에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라고 하는 성곽길 걷기에 다녀왔어요. 이게 서울 KYC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내사산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왕산, 북악산, 낙산, 남산 이렇게를 이제 성곽이 연결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옛날에 한양 시절에. 지금은 안 그렇게 지금은 되겠죠? 되게 많이 훼손이 되기도 했는데 또 복원된 구간들이 있어가지고 성곽길을 따라 걸으니까 옛날 성벽이랑 그다음에 뭐 복원한 성벽이랑 같이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이 4개의 코스를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데 이 KYC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성곽길을 전부 다 완주하는 코스를 짜가지고 함께 떠나는 거예요. 성곽길 걷기를. 그래서 완주 코스는 10시간이고 그걸 반으로 줄인 반주 코스는 5시간을 걷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겁도 없이 너무 힘든 거 아니었어요? 지난 4년간 한 톨도 안 걸어놓고 이제 신청을 해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제가 참여한 코스는 인왕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낙산으로 끝나는 코스였었는데요. 근데 꽤 길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걸 5시간 안에 네.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이미 인왕산 코스에서 나가 떨어져가지고 인왕산 정산 보고 그다음에 정상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잘 못 걸어가지고 계단을 어기적 이제 걸어 내려오는데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인왕산 올라가는 길에 진짜 토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난 여기서 쓰러지겠다 라고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정상에 겨우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엔돌핀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죽을 거라는 공포 속에서 그러니까 마라토너들이 러닝 예. 하이 같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최고도로 예. 올랐을 때 오는 어떤 방식의 극점. 예. 그 조건들로부터 해방감. 조건들로부터 해봐가. 그런 생각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엔돌핀이 터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게 정신작용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말로 예, 몸의 화학작용 때문에 너무 신이 나가지고 내려오는 내내 깔깔거리고 웃고 그래서 인왕산만 생각하면 지금 오늘도 계속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왠지 예. 그 눈이 안 떠지고 보통 죄송합니다. 손희정 선생님 이렇게 녹음
말씀하러 오시면 그쵸. 네,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는데 오늘은 그러진 않으신 것 약간 같아요. 좀 신나 보이죠. 네. 확실히. 그래서 그 엔돌핀의 효과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일단 청취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앉아가지고 하는 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귀에 꼽고 일하시고 이러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자연을 좀 만나러 가서 몸을 움직여 보시는 것도 네.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캠핑 때 이게 캠핑이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텐트도 20년이 넘어가지고 흔들거려서 저희가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텐트, 코펠, 버너가 다 20년이 넘은 거예요. 아직도 문제없이 작동이 돼요? 네, 테이프만 있다면 고정만 시켜주면. 그리고 데크가 하루 빌리는데 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국립 자연휴양림의 그 휴양림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경쟁이. 예, 워낙에 잘 당첨이 어렵고. 근데 데크는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일단 싸고, 돈의 구애됨이 없이,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거를. 네, 더 네. 추워지기 전에 나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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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좋아하는 이유. 정말 꼭 모시고 싶었던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꿈에 그리던 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손재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최근에 한국 사회에 되게 뜨거운 핫이슈로 떠오른 핫이슈라기보다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분을 모시면 좀 이야기를 좀 잘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저는 이 선생님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연세대학교에 계시는 김현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 문화인류학자 김현미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을 살짝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까요? 예, 그 근황하면 자꾸만 홍보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저는 워낙 사회학과에 있다가 네. 이 남성 중심 이 기득권 학과로부터 독립해서 2008년에 문화인류학과를 연세대에서 만들고 독립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벌써 1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학과 좀 많이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10주년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동문들이 다 만나고 네. 이제 반갑게 졸업생들하고 네. 이제 인사하고 만나고 함께 또 안산도 올라가는 그런 행사를 등산하시는군요. 포함해서 예,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 조금 이번 학기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예. 문화인류학과가 지금까지 한국사에서 좀 이렇게 해왔던 역할 이런 거가 좀 저는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원래 문화인류학이 사실은 제국주의적 학문이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 제국주의적 지배를 할 때 이제 너무나 낯설은 타자의 문화를 이제 만나니까 인도도 지배했죠, 아프리카 대륙도 지배했죠. 그러니까 그 타자의 문화를 알고자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그분들의 어떤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현지조사라는 것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종교, 가족, 뭐 성역할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탄생한 학문이에요. 아하.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일단 문화인류학이라는 게 생소한 게 그만큼 이 경제 부국들이 해왔던 학문이죠. 제국주의적 네. 역사를 갖고 있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아시아가 문화인류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지역으로 등장한 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물론 서구를 다 경유하지만 서구 중심적이지 않은 탈식민지적 방점으로 타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내부의 어떤 현상들을 문화 현상들을 복잡한 문화 형상들을 난민 문제처럼 그것들을 해결하고 해석하면서 조금 더 인간이 만들어 왔던 다양한 좋은 삶에 대한 표본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로 이루어진 게 최근에 이제 그 인류학에서의 많은 고민들이 그래서 인류학이 비록 뭐 한국에서는 그 전국의 10개 이내의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있지만 향후 지금은 그렇게 독보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좋은 삶의 구체적인 인간 행위자들의 어떤 실천이나 노력들을 뭐 연구하고 사례화해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또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지식을 구성해 낼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예. 정말 그럴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무식
무식했던 시절에 인류학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부터 시작해서 아, 인류학의 분야예요. 그런가요? 인류학은 인간을 연구하래서 네. 그 호모사피엔스 인간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생물인류학, 진화인류학, 체질인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문화인류학자인 거죠. 예. 그렇구나. 예. 그런 것만이 인류학인 줄 알았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네, 역시 그래서 무식하구나. 저한테도 그 어떤 부분에서 발굴 얼마나 자주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고고학은 따로 이제 분리됐긴 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이 사실 동물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럼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98%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침팬쥐의 유인원들과 어떻게 처음으로 분류되었는지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과정에 있는 그렇죠. 자연과학적 방법론도 인류학 분야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과의 모든 선생님들은 현대 문화의 다양성과 새롭게 태동하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문화인류학 쪽 네. 방점이 있죠. 시간은 많고 배울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현미 선생님이 이때까지 해오신 여러 작업들을 저는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쭉 따라오면서 논문들도 읽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이 배웠었던 그냥 책상에 앉아서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연구자들도 물론 있고 철학을 하는 근데 그런 식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삶에 들어가서 그 삶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나 정말로 문화 그 자체 같은 걸 설명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셔가지고 저 되게 많이 배우고 또 감동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아니 저도 두 분 선생님의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되게 훈훈하게 시작하는 것으로. 네, 어쨌든 모셔서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하는 아직 저한테는 사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문제여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지혜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선생님 모시기로 하고 이거 뭐죠?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책을 이제 여름 때 그때 사가지고 읽고 또 선생님이 여성단체 하나 모셔서 난민 강의도 해주셨거든요. 진짜 그런 얘기 듣고 이러면서 정말 너무 이렇게 우리 현실에 코앞에 문제에 닥치면 그거에 집중하느라 이렇게 옆과 이 맥락과 이런 거를 잘 살펴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전문 선생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서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너무나 우리 가까이 있고 어쩌면 나의 문제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배움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페미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그러면 손희정 선생님 오늘 페미쇼 준비한 거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좀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페미쇼는 이제 오늘 이따가 다룰 젠더 돋보기하고도 연결되는 소식인데요. 한여레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보도된 이제 보수 기독교 단체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만든 가짜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비롯한 가짜 뉴스들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가짜 뉴스를 둘러싼 논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 가짜 뉴스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가짜 뉴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는 게 한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접근하실 때 뭐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뭐 또 어떤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가짜 뉴스 하면은 지금 그 한겨레에서 정말 거의 단독 보도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아주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건데 김현미 선생님도 이런 가짜 뉴스는 그동안 이 연구하면서도 많이 부딪혔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주로 이제까지 연구해왔던 게 여성 노동자 또는 난민 또는 뭐 성적 소수자 그런 분들과 어려운 주제들 그 연구를 해오고 그랬더니 다 이분들은
이 네. 가장 사회적 약자성에서 좀 공정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잖아요. 네. 그러면 뭐해요? 이미 사람들의 대중적 정서를 휙 휘몰아치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애써서 오랜 시간 싸워왔던 정말 민주주의적 역량이 어느 날 감정 정치로 확 휩쓸려지는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이 문제를. 네. 감정 정치라고 음. 했는데 정말 사람들의 어떠한 그 감정을 막 자극해가지고 네. 어떤 정말 팩트와 어떤 진실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에 호소해서 어떤 숙고라든가 생각하기를 멈춰버리게 멈추게 하는 하는. 예, 그런 네. 것들이 이제 가짜 뉴스의 어떤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 그렇습니다. 얘기를 그럼 손윤 선생님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9월 27일에 한겨레가 단독으로 동성애 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라고 하는 기사를 띄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1편이었고요. 계속 그 다음부터 4편까지의 기사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기사는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기획탐사보도의 첫 기사였습니다.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유튜브 채널 100여 개, 진짜 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유튜브 엄청나네요. 채널 100여 개에 이것도 뭐 몇 개 이상의 뉴스가 올라오고 몇 번 이상의 조회수가 보장되는 채널만 고른 게 100여 100여 개. 개였다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팅방 50여 개를 전수조사하고 그 연결망을 분석해가지고 생산자와 전달자의 실체를 찾으려고 했었던 거고요. 이 실체에 그래서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가 있었다라는 걸 밝혀낸 것이고 또 가짜뉴스를 연구해온 전문가 10명 정도의 도움을 받아서 가짜뉴스 생산 유통에 직접 참여했던 관계자들까지 만났다는 거죠. 거의 가짜뉴스의 본산에 침투하는 것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를 통해 난민 혐오나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고 문재인 정권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가짜뉴스의 본산에 이제 에스더 기도운동이라고 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밝혀냈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게 보수 기독교 단체인 거네요. 네네. 네. 이제 거기에서 뉴스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에스더 기도운동에서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온라인 사역자라고 부르면서 양성해 왔고요. 심지어는 우파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면서 국정원에 43억 건 정도의 이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자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뭔가 유착관계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온라인에서 소위 가짜뉴스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고 워낙에 일베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짜 정보를 조작하는 실천은 계속 있어 왔죠. 예컨대 뭐 세월호댕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광주 민중항쟁이 북한 간첩의 폭도설이라든가 혹은 각종 이제 여성 혐오 게시물들도 조작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조작된 내용들은 일종의 인터넷 말하자면 유희적 실천이라고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짜 뉴스와 주작 게시물 사이에 차이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주작 게시물? 예, 그러니까 조작해서 올리는 거를 인터넷 용어로 주작한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 같은 게 있었는데 한번 최태섭 선생님 을당에 나왔을 때 소개해준 사건이기도 했는데 뭐 버스 안에서 젊은 청년 여성이 5, 60대 기사를 무릎 꿇려서 모욕을 줬다라면서 사진이 한 장이 온라인에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는 청년 여성이 그 기사분을 무릎 꿇린 게 아니라 버스가 고장이 나서 멈췄고 기사분께서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사진을 딱 그 청년 여성과 기사님만 딱 찍어서 한국의 김치녀가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식으로 올리는 이런 게 이제 주작이고요. 진짜 주작이네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랬을 때 이 가짜뉴스 혹은 허위 정보 내지는 주작조차도 사실 어느 정도의 진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100% 주작은 없고 그러니까 기사님이 무릎을 꿇은 사건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굉장히 그럴듯한 가짜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의 가짜뉴스랑 주작 게시물 사이에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 차이를 크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가짜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띈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직적으로 생산되어서 조직적으로 유포된다는 점이죠. 네.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 분명히 돈 네. 없이는 이 정보 자체가 구성될 수 없는다는 얘기겠죠. 분명히 누군가가 후원하고 자금을 대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급격하게 유포되어지고 또 그것이 일종의 산업이 돼서 거기서 고용되는 사람들까지 이제 나오는 형태로 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파급력이 굉장히 큰 사건이긴 하네요. 네. 뉴스처럼 해서 뭔가 공신력 있게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게 한 가지였고 두 번째가 뭐였죠? 조직적으로 생산돼서 조직적으로 유포된다.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 목조그리의 일터처럼 우리가. 근데 에스더 기도 운동의 정말 그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대학 교수님이더라고요. 네, 저는 깜짝 그러니까요.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 사실은 뭐 거기에 그 교수님한테 배우는 학생들도 그 교수님 평소 때 수업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위계를 활용해서 설명해냈던 많은 것들이나 명령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학생들도 얼마나 교육권, 수업권이 침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정말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정말요.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가장 공정하고 평등해야 될 교육의 공간들마저도 이렇게 오염되고 있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에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가짜 뉴스 중에 가장 주목을 많이 끌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노회찬 의원, 고 노회찬 의원 타살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타살설이 처음 유포된 것이 이제 온라인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는 우파 뉴스였었는데 거기에 나와서 노회찬 의원 타살됐다라고 밝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거든요. 의사예요. 그 사람이 실명으로요? 네네. 이 실명을 걸고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대학 교수가 나와서 이런저런 근거들을 들면서 타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되게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사실 없는 전문가가 가짜나 아니면 허위 사실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사람들은 공부 잘하고 맞아.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에게 일단 굉장히 신뢰를 보내는 그런 사회라서 이 교수들이나 전문가 집단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믿는 경향이 강하죠. 갑자기 4대강이 막 생각이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런 식의 이제 어용 지식인에 대해서 네. 좀 고민을 해볼 만한 부분들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 가짜 뉴스에 대한 탐사 기획은 총 4회에 걸쳐 보도가 되었고요. 당연히 이제 보수 기독교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이후 에스더 기도 운동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반박 자료를 냈고 한겨레가 이것을 팩트 체크를 통해서 재반박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 뉴스는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야말로 극우와 기독교가 만나는 곳에 가짜뉴스 공장이 있었다라는 이 기사의 첫 문장이 이번 탐사보도의 핵심을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2018년 최고의 한 문장, 언론이 보여준 최고의 한 문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인권운동하는 분들이나 연구자들이 보수 기독교 우파에서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 실체를 밝히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겨레가 그런 합리적 의심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약간 싸움의 거점이 단단해진 부분들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장이라고 할 만큼 정말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을 해내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기는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핵심에는 사실은 기독교 우파의 신자 재생산 메커니즘이 있다고. 신자 재생산 메커니즘. 이야기가 최근에 되거든요. 그 기독교 신자들 수가 굉장히 격감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1990년대 이후에 한국이 제도적 민주화가 달성되고 난 다음에 진행됐었던 게 말하자면 질적 민주화인 거잖아요. 반권위주의의 분위기도 굉장히 컸고, 근데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단한 위계 안에서 보수적인 어떤 가치관을 설파하면서 다 이렇게 서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점점점 그런 식의 억압이나 규제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독교 신자들이 탈각되기 시작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전처럼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빨갱이 사냥과 만나서 막 공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발전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공산당이 쳐들어 내려와서 남한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공포에 기대어서 교제를 확장한 부분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 빨갱이 혐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 그렇죠. 것이죠. 지금 네. 우리가 평양 냉면이 옆집 냉면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빨갱이가 사라진 자리에 기독교에서 무엇을 놓을 수 있었을까? 누구를 타자화하면서 내적 결속을 다지고 신자를 재생산할 수 있었을까? 적이 쳐들어온다 할 때 그 적이 그동안 빨갱이였는데 그쵸. 그 내부를 결속할 수 있는 그것을 대체한 자리가 성소수자와 무슬림, 뭐 난민 이런 식의 이제 소수자들이었다라고 분석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거를 공포감, 적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뉴스 공장처럼 네.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고 이걸 이번에 한겨레에서 이렇게 밝혀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가짜 뉴스가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소수자에 대한 가짜 뉴스의 방점을 찍고 있지만 이 가짜 뉴스가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예컨대 뭐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강화하려고 하는 게 고려연방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고려연방제설 혹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구판을 벌였다. 라는 식의 이제 가짜 뉴스들이 문제가 되면서 10월 2일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 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라고 부르면 안 된다. 허위 조작 정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의견이 등장하면서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 내 법 집행 개선법, 즉 소위 SNS 위법 규제법을 예로 들면서 한국에서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지는 가짜 뉴스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김현미 선생님, 외국에서도 이러한 우리보다 더 훨씬 먼저 이러한 가짜 뉴스가 공론화되고 뭔가 사회적인 그래서 대응책 같은 걸 논의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미 인터넷이나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방송 내용이나 이 어떤 주류 방송 내용이나 언론에 있어서 이런 식의 혐오를 조장하거나 혐오라는 건 다시 싫다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혐오하고 당신들은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치나 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해서 적극적인 배제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옹호하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사회적 참여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방송 언론부터 어떤 문화 다양성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라는 이름으로 이 혐오나 아니면 그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들을 철저히 규제해 왔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너무 이 정부 입맛,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항상 바뀌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주 실질적인 시민사회를 만들어내는 그 가이드라인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 대통령에게 반대하지 말아라. 뭐 이런 방식의 가이드라인들이 많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부분에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를 가이드라인이 국가가 시민사회를 오히려 통제하는 도구다. 이런 개념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네요, 선생님. 실제 캐나다라든가 다문화주의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좀 평등주의를 이 정치 철학의 원칙으로 삼는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모든 언론, 방송, 미디어에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포섭적인 형태의 그 가이드라인들이라든가 규제법들이 다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저 부분이 지금 한국에서 가짜 뉴스에 둘러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쉽게 안 풀리는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언론 탄압한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 탄압한다 이런 방식으로 읽혀질 수 있는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컨대 민주당에서 계속 독일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가짜 뉴스를 규제하자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가짜 뉴스 규제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독일의 SNS 위법 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여당이나 대통령을 공격하지 말아라라는 방식의 어떤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지금 김현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적극적인 배제를 막는 방식으로서의 규제법이거든요. 그래서 SNS에서 떠도는 소수자 혐오 표현이나 소수자에 대한 이제 차별 선동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SNS 위법 규제법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법이. 예. 근데 이제 이 법의 초점은 혐오를 방지하고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것인데 기준이 있어요. 뭘 이제 허위 정보라고 할 것인가. 그랬을 때는 언론사에서 정정 보도를 냈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결정을 했거나 법원이 판결을 내렸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삭제를 요청했거나 하는 등의 기준으로 무엇이 가짜 정보인가를 규정하고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그 가짜 정보를 올린 사람 자체를 처벌한다기보다는 그 정보가 올라온 플랫폼의 온라인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명확하게 허위 정보로 규정된 정보가 유튜브에 올라오면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검열을 해서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경우에는 SNS 업체가 혐오 및 차별 발언, 테러 선동, 허위 정보, 아동 및 미성년자 포르노, 위헌단체의 상징물 등 이제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648억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올리는 걸 다 규제는 할 수 없지만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함으로써 가짜 정보들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긴 법이죠. 네. 사실 굉장히 저항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지털 플랫폼 자본주의는 누구라도 뭐 인터넷이라든가 SNS 네트워크라든가에 와서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도 어떤 자기의 전시적 뭐 일상을 전시하고 사진 올리고 하는 것들을 폭넓게 확장함으로써 트래픽을 굉장히 늘려가지고 돈을 영리를 취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플랫폼에서 일단 너네들이 그 검열이라든가 아니면 삭제 책임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들이 굉장히 반발을 일으킬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윤리적 책무라든가 기업은 정말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책무가 없는가. 하지만 정말 어떤 부분에서 우리 맨날 뭐 심심하면 노블리제라는 말 쓰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유럽식 귀족주의의 표현이라 쓰면 안 되겠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사회적인 행위자로서 자신이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적 비전을 만들어내고 싶은지를 표현하고 그것을 자기의 기업 윤리라든가 이런 것에 투여하거나 좀 반영하는 자본주의자가 너무 없다고나 할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항상 시민사회 vs 국가라는 이분법 안에서 이 자본주의가 점점 확산되어지면서 가장 강력한 행위자로 등장하는 게 누군가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안 보였던 행위자인 기업의 윤리적 어떤 정치적 책무 같은 것들을 계속 좀 언어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제 그 플랫폼 사업자를 처벌한다는 거는 개인보다는 그 유통되는 구조, 산업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거를 좀 규제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업자에게 이제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묻고 예.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데에는 뭐 우익과 기독교의 만남이 있었다고 한겨레는 이야기하지만 한편 이 자극적인 가짜 뉴스들이 돈이 되는 메커니즘이 놓여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돈이 되는 방식을 그 서클 뭐랄까요 회로를 끊겠다라고 하는 의지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640억씩 벌금을 때리면 가짜 뉴스를 올려서 플랫폼이 가져가는 이득보다 벌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꼭 윤리적인 자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적 판단 안에서 이제 이것들을 멈추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그랬을 때 제일 어려운 난제는 김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어쨌든 이윤이 나는 구조인데 도대체 국가가 무엇을 근거로
식으로 이거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심지어 한국 사회에선 표현의 자유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인데 라고 할 때에 독일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표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현을 줄이는 차별 선동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로 이야기될 수 없다는 합의가 이미 놓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혐오 발화랑 그러니까 차별 선동 발화를 금지할 때 서로가 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소수자에게 이때까지 사회에 존재했었던 편견을 이유로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차별을 만들어내는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이 혐오 발화다, 차별 선동이다라고 하는 게 독일 사회는 이미 이제 합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가 저기 좋은 시민 되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문제로 되면 왜 항상 국민만 좋은 시민 돼야 되고 맨날 왜 사회적 약자로 여성, 난민, 이주자, 또 성소자를 거론하느냐라고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우파 대중들이 많죠. 네. 그런데 그 소수자는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노인 비하, 뭐 내가 어느 나이 됐고 또 뭐 아줌마 비하, 네. 또 어떤 부분에서 다양한 국내 한국 내에 있는 어떤 특정 계급, 뭐 특정 지역 출신 비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나도 이주민이 아니었어도 글로 겪어왔던 어떤 비하와 배제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의견을 말하는 것이 왜 문제냐라고 하지만 실제 본인도 그런 혐오나 비하 발언을 즐기고 그것들 유포할 때 자기도 바로 그런 것에 당사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할 때 내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주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계속 증폭하고 양산시켜 놓으면 우리도 정말 어떤 부분에선 그런 혐오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삶이 불행해지고 척박해진다라는 걸 인지해야지만 이게 함께 해결해야 될 이슈라고 봐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독일법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정리를 하자면 네. 그 SNS 위법 규제법의 경우에는 독일의 형법 130조가 이미 있어서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 독일 형법 130조는 2항에서 뭘 규정하고 있냐면 인종, 민족, 종교 등 특정 그룹에 대한 증오심 선동과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미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근거해서 이제 허위 사실도 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근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는데 기독교 우파에서 성적 지향 등의 조항을 문제 삼아서 이거 통과시키면 학교에서 학문선교 가르친다라는 식으로 가짜뉴스 또 유포하고 이런 방식으로 방해를 해왔는데 그럼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누가 소수자이고 무엇이 차별선동 표현이라고 하는 걸 합의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선동 표현이고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민주 쪽에서는 여당이랑 대통령 이렇게 공격하니까 어떻게 빨리 가짜뉴스 처벌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마음이 급해졌고 사실은 가짜뉴스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 있는 야당 쪽에서는 너네 이거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되게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능 손희정 선생님 네. 남성판 예능 이런 거 막 얘기할 때 막 웃기려고 외모나 장애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런 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규제했으면 하는 거가 사실은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으면 모두가 다 억지 웃음도 아니고 정말 저런 건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을 이번에 좀 정리해서 조금 더 우리가 뭐라 그래야죠? 좀 품격 있는 그런 사회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이제 대중 정서 누가 가짜 뉴스를 소비하는 거를 즐기는가 이 문제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네요. 생산자랑 유통자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차원에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혼자 사시니까 계속 하루 종일
종편 채널을 틀어놓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외로움과 적적함을 누가 달래줘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종편 채널을 계속 하루 종일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이분들보다 나이 세대가 좀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은 처음으로 핸드폰을 갖고 SNS, 카톡, 뭐 자료 찾기, 그다음에 친목 모임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동창 모임, 교회 뭐 성도 모임, 뭐 우리 친구 모임, 뭐 아니면 산악회 모임 다 있는데 다 카톡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중에서 어떤 식의 목소리 크거나 그런 사람들이 또는 야 이거 새로운 정보다 너희들 이거 몰랐지 하고 가짜뉴스를 막 유통시키면 가짜뉴스라는 게 정말 그 주류 언론에서 하는 밋밋한 뉴스에 비해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막 감정을 일으켜요. 맞아요. 재밌잖아요. 자극적이고 흥미롭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혼자 그 비밀을 알아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나만 이거는 이렇게 주류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는데 내가 진짜 진실에 직면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어떤 부분에서 이 문재인 정부를 바라봐야 될 것 같다. 뭐 아니면 북한을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아주 친밀한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는 뉴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야 15일 날 밥 먹으러 올 사람은 누구냐 이런 식의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하고 친목 네트워크하고 섞여 있으니까 사적인 거 공적인 것이 구분이 안 되고 우리 모두는 이 뉴스를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뭔가 비밀스러운 형태의 어떤 형태의 정보들을 알아내고 갖는다라는 친밀과 교감의 영역 안에서 가짜 뉴스가 소비되어지고 유통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무슨 반박을 하면 그 그룹에서 왕따 당하거나 이제 더 이상 얘하고는 못 놀겠다 이런 식으로 또 그 어떤 외톨이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박도 못하고 그냥 수용하다 보니 이게 룰이구나. 사람들이 다 이걸 믿고 있으니까 정말 진실성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증폭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너무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 가짜뉴스를. 가짜뉴스가 사실 되게 재밌잖아요. 얼마나 선명해요. 가짜뉴스는. 정말 가짜뉴스는 복잡하게 인간으로부터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지 않고 분명해. 너무나 분명하게 이건 이거다. 라고 정리해주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와의 대비 관계 안에서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진짜 뉴스는 뭔가 모호하고 어떤 답을 내리기 힘든 형태로 보도해 주는데 가짜 뉴스는 그 뒤에 그 이막의 진실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소비자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유통되어지면서 어떤 부분에 서로의 유대감과 연대감 또는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짜 뉴스가 소비되어지는 이 소비자들의 맥락. 이것도 우리가 조금 같이 봐서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보통 지금까지 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KBS 9시 뉴스로 대별되는 그런 뉴스 보는 사람이 지금 거의 막 인구의 몇 %도 안 되죠? 16%라고 제가 또 KBS 시청자위원회를 하다 보니 16% 정도로 시청률이 나오던데 하여간 뉴스는 그동안 그렇게 어떤 공신력 있는 곳에서 생산되고 공식적 매체를 통한 건데 이 SNS를 통한 그 유통과 소비라고 하는 게 정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친밀함의 공간에서 우리끼리만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뉴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지금까지의 어떤 그 미디어에서의 뉴스라고 하는 거하고 SNS에 유통되는 뉴스가 어떻게 다른지를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좀 더 굉장히 명확해지고 왜 여기에 이렇게 열광하는가. 그래서 이것도 알겠어요. 이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방식, 그 카톡방을 중심으로 유포되는 방식을 이렇게 관찰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인터넷이 막 퍼지던 초창기에 청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여서 주작하고 낄낄거리고 나누고 이런 연대감을 느끼고 했었던 것과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노년층이 가짜뉴스를 향유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고. 노년층뿐만 아니라 20대 또는 뭐 40, 50대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교회 네트워크 있잖아요. 교회 구역, 뭐 반 이런 네트워크 이런 거 안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어떤 그룹에 가면 일단 인정 효과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그 그룹에서 인정을 받고 누가 약간 책임 있는 리더가 되느냐에 있어서 정보를 많이 물어다주고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물어다주고 어떤 부분에서 이것들을 그 굉장히 많이 공급해주는 공급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항상 그 그렇죠. 카카오톡 거기 방에서 대장을 먹는 대장을 거죠.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장을 굉장히 행사하고. 권력감을 주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어떤 식으로 유포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놀라는 반응을 하는 거. 몰랐어요. 이런 일이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는 누구예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인정의 효과까지 주고 또 기독교 쪽에 이제 보수 기독교 쪽에 카카오톡 이용자들한테는 그것들이 성도로서의 책무이고 성도로서의 어떤 그 너무 견고한 의무이고 성격. 단결력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하나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 온라인 거죠. 사역자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저희가 선거만 끝나면 지혜처장님 어머님도 보수 기독교 교회에 다니시고 이래가지고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정말 또 이런 맥락에서 저희는 그냥 일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네요. 근데 저는 그 지난 보수 10년이라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월호 사건이 대표적인 거죠. 정확히 진상이 알지 못하잖아요. 네네. 진상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끌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의 해결 주체인 국가는 너무 멀리 있고 네. 언론과 미디어는 또 자신들의 기득권 싸움으로 또 어떤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형태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하니까 조금 더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조금 더 쉽게 이 문제를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어떤 부분에서 그런 식의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또 자기 전시성자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전시성자. 예. 뭔가 막 보여주고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건 있는데 저는 이제 아카데미아에서나 아니면 운동단체에서 주최하는 대중강연에 가보면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하면은 저는 이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신 발언을 하니까 이메일 같은 거를 봤는데 나 보수 기독교 쪽이신 것 같은데 우리는 더 이상 계목의 대상이 아니다. 당신이 교수고 엘리트라서 했지만 이건 당신의 편협한 정보에 의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글로벌 정보를 다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정서를 사실 읽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굉장한 행위 주체성인데 이 정도까지 그렇죠. 하면은 저게 요즘에 이제 뭐 시사 뉴스나 이런 거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파퓰리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요. 뭐 극우 퍼퓰리즘이나 좌파 퍼퓰리즘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랬을 때 파퓰리스트인 정치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대중에게 어필하는 방식이 저거인 거죠. 이 세계에는 고통이 있고 너희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의 원인은 누구냐면 엘리트들이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고 PC함,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대중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는 엘리트들이 이 세계를 망쳤고 내가 당신들 대변해서 그 엘리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사실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다. 우리를 개봉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니만 그런 글로벌 정보를 접하는 게 아니고 나도 있다. 네, 저는 이런 그런 거예요. 메일을 몇 번 받았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가지는 언론으로서의 효능감이라는 게 저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엘리트랍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이 계속 의심스러운데 그 의심을 확인해 주는 거죠. 사실은 당신들이 옳다. 당신의 감정들은 정당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를 그렇죠. 예. 전문가들이 막 이제 얘기하는 사실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대중에게 말하자면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그치. 모아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가를 파악해야 되는 게 네,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핵심일 대중이 것 듣고 같아요.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뭘 하고자 하는 거죠, 정말? 뭐
기득권이 되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게 저의 그 핵심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파퓰리즘이나 가짜 뉴스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건 사실 이게 참 슬픈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왕정이거나 중세였으면 사실 대중들 설득할 필요 없고 그냥 힘을 가진 위정자 하나만 설득해내면 내가 권력자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대중의 승인을 받아야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런 식의 가짜 뉴스와 포퓰리즘적인 수사가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기득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정말로 그럼 대중을 위할 거냐? 아유. 라고 하면 이런 식의 보수 기독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이스라엘 유대교들과 한국인들이 지금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선민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강할수록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해석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은 굽힐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주몽매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빠졌기 때문에 가장 편협하게 자기 이익과 자기 경험 세계 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가 공익의 효과를 받으려면 사실은 탐사 뉴스라든가 깊이 조사해서 연구해가지고 어떤 국가나 기존 언론이 다루지 못한 것들을 밝혀내고 그러면서 공익적 효과를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스스로 어떤 것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역량이나 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조건이 되지 않거나 또 진실이 없을 때 그럴 때 트집 잡기나 어떤 방식의 그 어떤 감각적 언어로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저는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짜 뉴스지 이게 뉴스일까?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관적인 감각으로 구성된 어떤 특정 종교의 이해관계를 확장시켜내고자 하는 이게 홍보죠, 홍보. 광고 마케팅. 홍보. 마케팅. 이게 예. 좀 재밌는 게 제가 정말로가 그 태극기 부대가 광장에 나오거나 할 때마다 저한테 제일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미국 국기랑 그러니까 성족이랑 태극기를 같이 들고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건 이스라엘 국기를 갖고 나온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이스라엘 국기를 같이 들고 나오냐면 한민족이 이스라엘 8부족 중에 한 부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금 이제 김현미 선생님 말씀하신 그 선민의식에 어필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부족 중에 한 부족이다라는 방식으로 설득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족이 태극기 이스라엘기가 태극기 부대와 함께 등장하게 되는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등장하게 된 맥락이 거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 김현미 선생님 같은 엘리트가 반난민 정서 안 됩니다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선민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 그랬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누가 선민이 아닌 자로 배제될 것인가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저는 을당에서 사실은 기독교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앞에다가 보수나 이런 얘기를 꼭 붙는 게 기독교 역사 다 아시잖아요.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성평등에 기여했고 또는 그 빈곤계층이나 맞아요. 어떤 거의 반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켰고 그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여성 노동자 운동도 얼마나 기독교의 민주주의 운동하고 연루되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고초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한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했던 성각자적인 정말 선교사, 목사 이런 종교인들이 많은데 아니 어쩌다가 이 대형 교회의 등장과 이 보수 기독교의 등장 처음에 보수 기독교들의 대부분 아이디어는 미국의 그 보수 우파 기독교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신자유주의의 그 경제 논리 그래서 교회의 물적 확정이
물적 확장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어떤 뒤틀어진 형태의 어떤 자본주의적 확산과 기독교 신도들의 확산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또 한국 사회에 수용해서 대형 교회의 논리로 삼았다가 어쩌다가 이런 형태로 지금 정말. 한국 사회의 가짜 뉴스의 발생지이며 동시에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어떤 진전을 이렇게 가로막는 주체로 계속 지목될까? 저는 정말 저도 뭐 캐톨릭 신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캐톨릭이 벌이고 있는 이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요. 정말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종교가 수행하지 못했던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의 문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 해방의 문제를 누구보다 더 아주 깊이 있게 사유하고 그것들의 가능성을 줘야 할 종교가 이렇게 더 세속적이고 더 악랄하고 더 사람들을 차별하고 불평등하게 위치시켜내는 이런 폭력의 과정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 선생님 말씀드려서 떠오르는 게 코어바디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한국의 보수 기독교가 얼마나 기업화되어 있는가를 추적하는 다큐인데요. 이 다큐에서 이게 정확한 워딩이 아니라서 좀 찾아보셔야 되긴 할 텐데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유럽에서 시작된 믿음이 미국으로 가서 교회 제도가 되고 그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맞는 문장이 말이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까도 세습하고 말씀드렸던 사고 팔고. 예,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 말하자면 종교 탄압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반공사상과 이제 만나면서 어떻게 한국의 보수 기독교가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정부랑 결탁되어 있는가 같은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한 거죠. 근데 사실 을당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었던 거 그래서 보수 기독교 나쁘다라는 이야기를에서 끝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기독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기독교의 소수자 혐오 논리가 점점 한국 사회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대중들한테 어필하는 것이 사실 오늘의 이제 고민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예컨대 이제 한겨레에서도 첫 번째 보도에서 다루고 있는 게 난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었는데요. 이 가짜 뉴스가 올해 초에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고 할 만한 난민 공포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난민 문제가 제대로 가시화된 적이 없었고 토론회장에도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논란이 될 정도로 난민이 많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제주도를 통해서 입국한 난민 문제가 갑자기 트위터를 비롯해서 각종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제주도 예멘 난민 반대 청원 70만 명이 동참하는 70만 명이나 네, 됐었어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참 무섭다. 막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떠들썩해지자 정부에서는 무사증 입국 가능한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해 버리고 가짜 난민은 철저하게 감별해내겠다. 난민에 의한 범죄 열심히 막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마치 정말로 난민은 이미 문제가 있는 존재인 것처럼 반응을 하면서 국민들의 난민 혐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둘러싼 이런 난리법석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면 거기에 가짜 뉴스가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짜 뉴스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스웨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92%가 이슬람 난민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 절반이 아동이다. 아프간 이민자의 성범죄율이 내국인보다 79배가 높다. 시리아 난민이 동물원에서 조랑말을 강간했다. 등의 이제 가짜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한겨레에 따르면 이틀 가짜 뉴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이라면서 근거를 제시했다는 해외 점이었던 언론? 거죠. 예. 그런데 아프간 이민자 성범죄율이 79배나 높다나 조랑말 강간 등의 이제 뉴스의 출처는 언론이 아닌 미국판 일베라고 할 수 있는 혐오 사이트였었고요. 스웨덴 성폭력 92%가 이슬람 난민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기사는 스웨덴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가 낸 공식 자료를 통해서 스웨덴 정부가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 밝힌 뉴스였었던 거죠.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가짜 뉴스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10%의 진실과 90%의 가짜든지 뭐 70%의 진실과 30%의 가짜든지 하여간 다소간의 진실을 바탕으로 엄청난 거짓말을 꾸며낸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그야말로 맛있게 만들어내는 가장 잘 어필하게 만들어내는 MSG는 한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인 거죠. 아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게 빠르게 작동하는 방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실과 거짓이 어떻게 섞이는가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한겨레 기사를 썼던 기자 중에 한 명인 김한 기자가 이제 어떤 방송에 나와서 예를 들었던 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되게 강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퍼졌던 가짜 뉴스 중에 메르스와 에이즈가 합쳐져서 슈퍼바이러스가 됐고 이거는 이제 동성애자들이 퍼뜨리는 거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 이 기사에서 진실은 무엇이었냐면 두 개의 바이러스가 만나서 합쳐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의학계의 발표였었던 거고요. 그냥 이 두 개의 바이러스에 자의적으로 메르스랑 에이즈를 넣어서 동성애자들이 퍼뜨리는 슈퍼바이러스라는 식으로 가짜뉴스가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메르스와 에이즈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두 개의 바이러스 이렇게 네. 얘기한 또 거를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있다. 정도의 네. 과학적인 네. 팩트였던 거죠. 근데 뭐 아까 김현미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짜뉴스가 왜 이렇게 효능감을 가지는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생각할 만한 건 무엇이냐면 가짜뉴스라는 게 이야기의 형태를 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예. 예. 그냥 그 정말. 막 정보의 예, 조각이 아니라 네네. 하나의 완벽한 서사, 심지어 네. 익숙한 서사를 가지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완전히 온몸으로 확 흡수가 되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네. 자연이자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손희정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한국이 가짜뉴스의 발원지라고 할 수 없는 게 지금 뭐 우리가 가속화된 어떤 신자유주의적 네. 경제 위기의 불안이 전 네. 지구적으로 확장되어지면서 네네. 이런 사회적인 발전 과정에서 스스로 소외됐거나 충분한 혜택을 얻지 못하고 더욱더 이제 나쁜 위치로 지위 하락을 경험한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뭐 그런 전지구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그런 여러 다양한 각국의 가짜 뉴스 생산지들 간의 연결성, 그다음에 상호 번역 이런 걸 통해서 그 자원들이 계속적으로 그 생산되어지고 유통되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한국의 어떤 특정 사이트를 막아한다 하더라도 그 가짜 뉴스는 또 다른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네. 또는 어떤 그런 다른 나라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그 자원이 네. 거기 있네요. 우리는 가공을 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정말 MSG 치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이거는 좀 글로벌한 이 불평등의 심화 또는 어떤 부분에서 그것에 반동적으로 자기 세력화를 이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는 기회를 활용하여 자기 세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보수 기독교나 정치인들의 그런 형태로 지금 증폭되고 있는 글로벌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미국판 일베 이런 거 보니까 정말 그런 혐오를 생산하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네. 예,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혐오나 그런 차별을 막 재생산하고 그런 게 또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유통되고 그래서 이게 그러네요. 어떤 게 좀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냐면 예멘 난민 문제가 이제 막 난리가 났을 때 여초 커뮤니티라고 하는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에서 공유되었었던 이미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백인 남성이 난민들이 우리의 여자들을 강간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난민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연설을 하는 장면을 그 여초 커뮤니티 유저가 캡처를 해서 이거 봐라 한국 남자들은 예멘 난민 들어와서 한국 애들 강간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일베 같은 데 그런 댓글이 달린 거죠. 예멘 난민들 많이 들어와서 한국 여자 강간하라고 막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서도 벌어지는데 그 이미지를 캡처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적어도
스웨덴 남자들은 이제 그 백인 남자 스웨덴 남자라고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스웨덴 남자들은 이렇게 난민으로부터 스웨덴 여자들을 보호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게시물을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연설을 하고 있었던 백인 남자는 스웨덴 남자가 아니라 독일 남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 국기가 연설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서 있고 메르켈이라는 이름이 달린 그 피켓이 있는 것으로 봐서 독일의 보수에서 이제 난민 혐오를 조장할 때 하는 연설을 스웨덴 남자라고, 왜냐면 스웨덴의 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에 워낙 좋으니까 바꿔서 유통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 난민이 우리의 여자들을 강간한다라고 하는 식의 가짜 뉴스는 사실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뭐 이야기를 정리를 할 때가 되기는 했는데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예멘 난민을 둘러싼 가짜 뉴스가 한국 사회에 퍼질 때 페미니스트로서 가장 크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어떤 페미니스트가 어떤 여성들에게, 한국의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국 여성들이 경험해온 여러 가지 성폭력의 역사 안에서 또 한편으로는 반이슬람 문화에서 우리는 사실 크기도 했잖아요. 미국 문화권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반이슬람 문화권의 어떤 영향 아래에서 이 예멘 난민들이 한국 여자를 강간할 것이다라고 하는 공포가 굉장히 크게 확산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멘 난민에 대한 어떤 반발 같은 것들이 대중적으로 퍼지게 된 것에 여초 커뮤니티와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어떤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가 되게 크게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페미니스트인 저한테 굉장히 고민의 지점을 좀 남겨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막 얘기되는 거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컨대 유럽의 극우가 부상을 할 때에 그 극우에서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어젠다는 어쨌거나 반난민 정책인데 이 반난민 정책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 극우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사가 자국의 여성들을 보호하겠다. 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자국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도 보호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컨대 이제 프랑스의 국민정선의 마린 르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여성 정치인이고 그래서 여성을 위한 진보 정치를 할 텐데, 그랬을 때 프랑스 여성들을 누가 위협하는가? 무슬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그러므로 반난민,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여성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페미니즘의 어젠다를 가지고 갈 때 페미니스트들은 이걸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가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셈인 거죠. 네.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저도 동네에 그 엄마들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때 정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하지 않은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의 커뮤니티니까 그냥 이런 글도 올라오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도 이렇다라는 게 저는 좀 놀라웠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지금 손희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르펜이 여성을 위한다라는 이름으로 난민 혐오를 정당화시켜내는 이러한 논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쨌든 정말 좀 뭐 위협적이고 일자리도 빼앗기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 난민이 여성들의 가장 위협적인 성폭력범이라면 또 여성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사람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그거의 전제는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같이 일터에서도 만나고 또 뭐 결혼도 하고 어떤 학교도 같이 다니면서 매우 근접한 형태로 머물렀을 때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초창기에 예멘 난민이 왔었을 때 그 정서는 어떤 곳에 이해가 가요. 당시 우리 몰카라든가 어떤 뭐 도찰 같은 것 때문에 일상적 위협. 내가 하루에 화장실 몇 번이나 가는데 화장실 갈 때 마스크 쓰거나 아니면 얼굴 가리고 어떤 일을 본다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현상이거든요. 만약에 해외 언론이 이걸 보도하면 한국 여성들 화장실 갈 때마다 히잡 써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그러니까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케이팝이라든가 역동적인 정말. 젊은이들의 이미지에 비해서 실제 한국 사회는 가장 극단적이고 보수적인 형태의 여성 혐오를 하고 있다라고 또 아무 맥락을 모르면 재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그럼 네. 우리는 어떤 부분에 그럴 때 우리 한국 여성들은 어떻게 답변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 이슬람 여성들이라고 우리가 간주되었던 억압받는 존재보다 더 나쁜 형태로. 왜냐하면 이슬람 여성은 집에서는 그 히잡 다 벗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슬람 여성들은 자기 명예나 또는 어떤 성적 침해에 대한 어떤 자기 안전장치로 히잡을 낀다고 주장하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몰카 때문에 다 그 뭐 마스크 쓰고 얼굴 가리고 한다라는 거가 한국의 팩트이기도 하잖아요. 네. 팩트이지만 그것들이 한국 여성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열등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그만큼 성불평등이 너무너무 가속되어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게 여성이 전혀 인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나라의 예처럼 회자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이중적 불안이라는 가중적 불안이라는 점에서 이해가요. 한남들한테 이렇게 당했는데 또 예남들이 왔다. 예멘 남자까지 왔다. 그런 거가 어떤 가중된 불안이라는 거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하는 다양한 어떤 성적 침해라든가 성폭력의 양상은 가장 자기하고 일상적으로 근접한 형태로 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요. 사실은 가족 안에서의 남자들 또는 일터에서의 상사나 동료들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동아리의 어떤 남성들 학과의 어떤 청년들 이렇게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예멘 난민이란 존재, 한국의 이주민 전반적으로는 주류 사회에 편입이 되지 않아서 매우 개토화된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주 연구자들은 이주자들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적인 재생산을 위해서 중요한 필수적인 존재라면 한국 사람들과 공적 영역에서 조금 더 만나서 서로 상호 긴장이 있더라도 만나서 접점을 늘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바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괴물화된 형상으로 난민이나 이주자를 상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만나서 일해보고 또 저도 예멘 난민 많이 만난데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 글로벌한 난민으로서 여기저기 떠돌았던 그런 경험이 저는 너무 이해가 가고 어떤 부분에서 공감 능력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의 기획이 한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후원과 어떤 지지의 마음까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네. 이런 식의 그 과도하게 상상된 공포가 너무나 이 두 사람 간은 접점이 없다. 공적 영역에서 절대 만날 수 없는 위계관계를 오랫동안 만들어 놨던 한국 사회가 우리가 외국인이라든가 어떤 그 난민들에 대해서 또 이슬람 난민들에 대해서 그 가공할 만한 공포와 그 가공할 만한 공포를 마음대로 얘기해도 이분들은 자기가 공적 영역에서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발화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가짜 뉴스라든가 허무맹랑한 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하거나 또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공적 채널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확장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여성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무슨 관계냐고 우리가 계속 손희정 선생님이나 임 선생님이랑 계속 고민해 왔잖아요. 우리가 국가의 철저한 보호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자국 남성의 철저한 보호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상황하면 그래서 우리가 맨날 페미니즘은 우리가 국민임을 포기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페미니즘에게는 국가는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국가는 어떤 때는 항상적이고 안정된 모습으로 우리 젠더 문제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돌출적인 방식으로 얼굴을 들여밀죠. 만약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민 혐오를 했었을 때 우리 자국 남성들이 보호해주겠다. 우리 국가가 치안 관점으로 우리 여성들을 보호해주겠다. 갑자기 국가가 얼굴을 내밀어요. 그래서 국가가 우리 몰카 없애달라고 해줬다. 디지털 성폭력 우리 막아달라고 했을 때 언제 그렇게 열렬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국 남성들은 실질적으로 자국의 여성들을 자기가 보호할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가? 보호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자신들의 낮은 리비도의 욕망들의 순수한 원천으로서 활용해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왜 그런 식의 보호자적인 얼굴을 들이매냐는 거예요. 항상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역사적인 믿음 안에서 자국의 남자들이나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은 적이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들이 이 갑자기 돌출적으로 얼굴을 내미는 소위 자국 남성들이 우리 여성들을 난민 남성들이 강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야 한다라고 일이라든가 국가가 취한 관점에서 예멘인들이 자국민들에게 특별히 여성들에게 어떤 방식 해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이 예멘 난민을 어떤 통제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들이 그걸 믿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사실 그런 것들이 페미니스트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여전히 국가와 자국 남성을 믿고 통제의 권력을 행사해달라고 주장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해방의 기획들은 도대체 다시 가부장적 오빠들의 어떤 이 통치 체계 안으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여성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난민을 추방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원인과 결과의 진단이 완전히 오도된 것인데도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성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난민을 추방해야 된다 또는 뭐 성소수자를 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러한 게 만드는 것 자체가 가짜 뉴스인데 이거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이거를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는다? 그럼 계몽적인가요, 선생님? 아니 그거는 아니 깨달아야죠. 해봐야 되는 각자 좀 깊이 있게 거죠. 성찰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자극적인 형태의 혐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안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 삶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이 정서가 만들어내고 있는 불온한 감정들에 쉽게 그 감정을 공유하거나 그 감정에 부응하면서 또 재생산하지 말고 조금 침묵하거나 조금 더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의 혐오 발언을 다시 또 재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거리두기의 어떤 윤리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어떤 여성들을 중심으로 난민에 대한 혐오 그리고 난민에 대한 공포가 이렇게 퍼졌을 때 또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건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난민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소수자 혐오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공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가짜 뉴스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만들어져 있는 난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로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난민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이 만들어낸 공포가 아니라 혹은 폭력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이미 있었던 한국 사회가 만들어온 폭력이 사실 실체였다라는 걸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페미니스트 정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페미니즘 정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주변성을 바탕으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래서 사회의 부정의를 줄여나가는 것이 페미니즘 정치라고 한다면 여성을 이유로 다른 소수자를 악마화하거나 그러니까 차별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페비슈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이제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었던 건 이게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결해 갈 것인가? 페미니스트 정치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고민을 함께 해주시고 목소리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좀 페미슈 오늘 네. 가짜 뉴스 또는 우리가 허위 조작 정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걸 생산하고 또 그 소비자들은 왜 이걸 또 소비를 하는 건가,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저는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절로 주어지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자신의 인간됨을 자기 스스로가 탐구해서 나의 인간됨을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런 게 이 서로의 인간됨을 지지할 수 있고 혐오로부터 좀 벗어나고 아까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자기 해방 이런 거에 좀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고 귀 닫거나 그러지 말고 나의 인간됨을 내 스스로 증언하는 좀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듭니다. 예. 근데 지난 정말 한 10년 이상 혐오가 너무 중요한 오락거리가 된 거예요. 아, 재미, 쾌락, 정말이에요. 쾌감 어떤 부분에서 그다음에 게다가 창조성까지 발휘할 수 있는 문화 자원의 문화 영역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도 참여하고 페미니스트도 참여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 됐는데 물론 이게 저항의 메타포로서 처음에 어떤 방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그 권력이 일상의 영역에서 가시화되는가를 설명해 낼 때 하는 이 저항의 기제로서 어떤 항거적인 거와 특정 집단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도해가지고 이것들을 사람들의 오락거리적인 어떤 감성을 끌어내면서 그 특정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 뉴스화된 이 그 정보들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중들이 혼란되고 있다, 이것을 구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분명히 알면서도 소비할 때 그 소비의 이유는 자기가 친밀하게 느끼는 집단 안에서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거, 또는 돈을 받고 임금 노동의 일부로서 그것들을 행하는 거, 또는 거대한 이익 집단들의 어떤 이 자기 이익을 더욱더 확장해내는 어떤 구체적인 이해관계 안에서 부여된 역할로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가 많이 유포된다고 해서 그것을 진짜 믿는 거라는 것, 이것이 가짜 뉴스가 이미 분명할 것이라는 감각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많은 전 세계 국가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학력 사회이고 우리가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혁명들을 이뤄낸 좋은 선례들도 있고 했었을 때 이거를 감지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예, 소비하는 구조, 유통하는 구조, 네. 거기 안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묵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거린다. 네. 페미슈를 마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페미슈를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본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미 탈진 상태이고요. 너무 많이 떠들었죠. 네, 페미슈는 여기서 마치고 본편 조금 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는 2018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